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축소되는 그림이 나타났었어요. 수요자들이 급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매도자가 조금 더 경직된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들이 호가 중심으로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상승세를 꺾을 만한 요인이 있냐라고 보면 지금 당장으로는 묘책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화경제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송승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량 급감으로 인해 가격 인하를 기대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축소되는 그림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6월에 한 1만 건을 넘어섰고요. 그 이후로는 7월에 한 3,900건 정도, 그리고 8월 들어서 일정 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6월 27일, 그 다음에 9월 7일 대책으로 인해서 수요자들이 좀 급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거래량이 축소가 되면은 가격이 같이 빠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데, 가격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격은 최근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상승세가 현재 34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대출이 막히면서 거래는 식었지만 그 식은 거래량이 가격을 끌어당기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유를 보면은 입주 물량이라든지 또 준공, 그리고 향후에 신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공급들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숫자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격 하방을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폭만 감소한다는 것은 즉 부동산을 살 사람도 팔 사람도 줄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은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금융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매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주택 가격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시장의 심리를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가격을 올리면서 뭐 서로의 가격 협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 환경에 있어서는 매도자가 조금 더 경직된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를 하는 것은 매도자 흐름이다.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들이 호가 중심으로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가 말라도 결국은 가격은 상승한다. 최근 9월 달까지의 흐름, 앞으로 뭐 10월까지도 이런 그 신호와 그 시장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보유자가 부동산을 팔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규제 이후로도 우리가 소위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마포나 성동구 같은 경우가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곳인데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버티기 또는 상향 거래를 희망하는 그런 체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지금 가격이 협상이 되고 있고, 급매 출현보다는 이런 호가 중심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가격을 끄집어 올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매수자 같은 경우는 다만 이런 상황 안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우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이 되어 있고 시장에 출몰된 매물들을 보고 현금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물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를 하려고 한다면 현금 동원력을 가지신 그런 매수자라면은
가격 협상력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는 그 가격 협상력 외에도 본인이 원하는 뭐 층수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 단지, 평형대 이런 부분들도 선택권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현금을 매수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수요자들에게는 크게 시장에서는 좀 유리한 환경이다. 최근 들어서는 LTV가 50에서 40%로 10%가량 줄어들긴 했지만 이 10%가 현금 동원력이 있는 그런 매수자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은 매도자가 중심을 갖고 있지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시장 환경은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공급이 내후년에는 급감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반적인 매매 및 임대 분위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2026년 입주는 앞으로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입주 물량이 전국에 한 7만 3천 건 정도 예상을 해보는데 2025년이 한 12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즉 한 43% 정도가 축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반토막이 난다라고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회복세가 단기간에 입주 물량과 신축 물량이 늘어날 수 있냐라고 본다면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착공 물량이나 허가 물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감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입주 절벽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런 입주 절벽은 결국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에도 굉장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KB에서 나오는 전세 수급 지수를 보면은 150 지수를 넘어선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50이라는 숫자 이상이 과열된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입주 물량과 공급 물량들이 부족하면은 더욱더 그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150이라는 수치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안정화를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전세 매물이 감소가 되고 이런 줄어든 매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 향후에 전세 가격이 올라서 매매 가격과 가까이 됐을 때 또 이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세와 매매 시장 모두가 위험 신호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매매든 또 전세든 모든 게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매매를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지금은 시장에서는 소위 코어 권역이나 또는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들이 시장에서 크게 작용을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신축과 역세권 중심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수한 입지, 강남 상구나 마용성 일대가 되겠죠. 이런 쪽 중심으로 키워드를 잡고 매입에 대해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또한 집값 상승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금을 증가하는 쪽으로 양상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정부 스탠스를 보게 된다라면 세금으로 주택 가격을 잡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대출에 대한 규제로 주택 가격을 좀 잡고 공급을 확대하면서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쉽게 지금 이 가격세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출에 대한 규제로 일시적으로 수요는 억누르긴 했지만 최근에 나온 9월 7일 대책에서는 공급에 대한 신호를 줬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흐름이고 물량도 원하는 지역에서 나오기가 좀 제한적인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대출과 공급으로는 단기 가격세를 막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면은 세금 정책에 대한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틀에서는 대출과 공급이 되겠지만 결국 마지막 카드로서 세제를 활용한 주택 수요를 누르는 이런 정책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시장 환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등과 달리 보유세는 부동산 거래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아 가격이 하락하게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출회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우수한 입지에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서 물량들이 저렴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 환경에서 본다면 입주 절벽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역시나 신축 선호 그리고 코어권역의 신고가 거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헐값에 내놓겠냐라고 본다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매물 출회가 우수한 입지에 우수한 상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열세 지역에 열세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에 대해서 정책을 실현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물량들을 내놓게 하고 그 물량들이 결국 시장의 흐름에 가격을 낮추는 영향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 결국 그런 흐름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보유세 인상을 했는데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사례를 본다라면은 결국은 이 보유세 카드가 외곽 지역과 또는 열세 상품에는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지만 가장 핵심 지역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역의 상품,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을 끌어내리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몇 년 전부터 다주택자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갔거든요. 지금 세제 구조상 100억짜리 아파트 하나는 되는데 10억짜리 아파트 10채는 좀 세제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10억짜리 또는 10억보다 더 밑에 있는 아파트의 물량들이 나오는 거지 가장 핵심 지역에 똘똘한 한 채가 나와서 그 가격이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 끌어내리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보유세 인상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신축 공급을 할 건지 그리고 신용이라든지 뭐 대출 규제 이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승세를 꺾을 만한 요인이 있냐라고 보면 지금 당장으로는 묘책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자체가 그래도 수요를 억제하는 일정 부분의 대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비수도권이라든지 서울 외곽 쪽에는 일정 부분 조정은 겪을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가장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는 가격 상승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6월 27일과 9월 7일 대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단기 급등을 경험한 이후로는 4분기까지는 완만한 상승세가 유지가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거래 부분에서는 유통 물량들이 굉장히 조금 부족한 그런 흐름이에요. 이런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거래에 대한 세금들을 낮춰줄 필요가 있는데 거래에 대한 세금을 조금 조정을 해본다면 시장에서 신규 공급이 아닌 유통 공급으로 거래가 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7, 8월이 지나고 나면은 점진적인 회복세가 거래량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으로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단에서 전반적인 시장을 주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고가라든지 초고가에 대한 아파트 가격의 뭐 양극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더 벌어지는 그런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보게 된다면 코어권역에는 가격 강세, 그다음 서울 외곽 지역은 일정 부분 조정, 약세, 요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결국은 초고가 시장과 중저가 시장의 가격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하반기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공급 전망이 어떨 것 같다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그 중복 입주가 굉장히 다 앞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전국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착공 물량도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책정들을 해야 되는데 서울의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한 4,6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결국은 구축 가격과 신축 가격에 대한 그 괴리감들이 있고, 이 괴리감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높은 분양가가 결국은 사업을 하는데 또 다른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사업주 입장에서도 높은 분양가는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그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그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규제에 좀 막혀져 있다 보니까 원활한 공급이 나오기는 좀 한정된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신규 공급 물량은 굉장히 좀 어렵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서울 외곽 쪽 같은 경우는 결국 가격을 일정 부분 조정을 해서 사업주들이 사업을 한다라고 해도 수요를 굉장히 좀 억누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분양자 입장에서도 결국 자금 조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라면은 신규 물량과 또 입주 물량, 또 신규 공급들이 어려운 환경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족한 것은 결국 신축 프리미엄을 크게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신축이 시장을 선도하는 흐름으로 이번 시장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만약에 판단을 해 본다라면은 뭐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뭐 건축이라든지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부진한 수준이거든요. 지금 허가가 2024년 42만 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2021년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한 21%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 3년 정도는 공급 축소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본다라면은 좋은 지역의 신축을 바탕으로 한 청약을 도전을 한다든지, 만약에 분양가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코어권역에 일정한 뭐 구축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선 기조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대출이나 금융을 좀 일정 부분 통제를 해가면서 수요를 누르겠다라는 방향이거든요. 지금 대출 규제에 보면 9월 7일에 최근에 나왔던 공급 대책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LTV는 50%에서 40%로 줄이고, 이런 것들이 규제 지역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곳에는 결국은 LTV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으면은 캡을 씌워버렸어요. 2억 원으로 일괄적으로 가격을 맞춰놨죠. 그리고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지금까지는 우회적으로 주택 사업자를 바탕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왔었는데, 주택 매매나 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차단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는 135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LH가 주도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의 영역에 계속 맡겨놨더니 이런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LH가 투입이 돼서 경제 상황이 좋던 경제 상황이 나쁘던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런 취지의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대책의 방향은 그 세제는 우선적으로 안 건드리고, 금융과 공급 확대를 가지고 지금 양축을 동시에 설계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주택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평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급 135만 호 중에 LH의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LH가
약 한 160조 정도에 대한 그 부채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사업을 하면 부채는 계속적으로 키워 나가겠지만 이런 부채가 계속적으로 커 나간다라는 거는 역시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LH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곳들이 서울 지역의 민간 중심의 지역에서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뭐 3기 신도시라든지 공공택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공급됐을 때 수요자들이 얼마나 환호를 하고 또 기다릴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금융에 대한 규제를 하는데 지금 그 LTV를 50에서 40% 규제 지역에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10% 정도의 LTV를 낮춘다고 해서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이 규제 지역인데 큰 타격을 받겠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 정도의 낮춘 LTV가 규제 지역에서는 큰 타격이 없다. 그리고 공급의 135만 호, LH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 자체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희망하는 곳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점들,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오히려 LH가 주도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이 신호 자체가 결국은 민간에서는 공급 물량이 더 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공공보다 민간 쪽에서 나오는 공급에 오히려 몸값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뭐 사실 완전히 가격을 꺾겠다, 가격을 부양하겠다 이 두 가지를 벗어난 한 중간 정도의 논, 소위 말하는 100점짜리 정책을 내기보다는 50점의 점수를 맞춰서 정책을 하다 보니 뜨뜻미지근한 정책이 됐고 이런 뜨뜻미지근한 정책 자체가 시장에서도 역시나 같은 반응으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시장의 반응은 어리둥절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특히나 과연 이게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또는 집값을 올리겠다는 건지 말겠다든지 굉장히 좀 모호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나왔는데 9월 넷째 주 기준으로 보면은 0.19%가 상승을 했거든요. 3주 연속으로 오름세가 아니라 오름세가 확대가 더 됐다라는 겁니다. 한강벨트 중심으로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소위 뭐 마용성 지역 같은 경우나 송파, 강동, 용산 뭐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좀 높게 나왔죠. 그리고 KB에서도 나온 9월 22일 날 발표한 것도 0.34%가 오르면서 상승폭이 확대가 된 모습입니다. 결국은 오히려 대책이 나오고 나서 가격이 더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오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라고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집값을 올리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좀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판단들을 다 했었어요. 하지만 그 자료 안에서 많은 수요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찾은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어떤 키워드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권한을 확대를 하겠다. 국토부 장관까지도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 신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해 왔었는데 이러면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까지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신호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남 상고하고 용산 지역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묶일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선점을 하려고 선점 매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동구라든지 또 마포구라든지 광진구 조금 더 멀리는 분당, 과천까지도 미리 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된다면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금 요건이라든지 출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런 뭐 규제에 대한 것들이 지정되기 전에 빨리 매입하겠다라는
신호를 받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서 거론드렸던 성동구나 마포, 광진구, 또 강동구, 과천, 분당 이런 지역에 선점을 하려고 하는 전략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용은 죄고 공급은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투자자와 수요자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권한 확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이 부분이 뜨뜻미지근한 정책에서 가장 눈에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각된 키워드가 결국 주택 가격을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금 대신 공급이라는 기조의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앞으로 달라질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요?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대출을 억제를 하겠다라고 계속 시사를 해왔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본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해보는 거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이 올라간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올리는 그런 구조를 끊겠다라는 건데 이 스트레스 DSR은 결국 전세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그 시중도를 평가를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전세 시장이 매매 시장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사다리를 끊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서민 금융이고 또 전세 대출이 지금까지 시장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그 화폐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전세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또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세를 주는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타격은 좀 덜할 수 있겠지만 사실 비아파트 시장이라든지 또는 오피스텔, 빌라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집주인도 상당히 서민이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서민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칫 스트레스 DSR을 전세 대출에까지도 적용을 하게 된다라면은 서민들의 아우성이 상당 부분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급에 대해서 직접 시행이라든지 또는 유부지에 대한 도심 공급 이런 것들도 최대한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가장 규제 중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결국 남아있는 거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 그리고 최근 국토부 장관이 이건 국토부 입장이 아니고 본인 개인의 입장인 보유세는 인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라면 결국 내재적인 거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을 기자들 앞에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역시나 보도가 되고 향후에 보유세가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평당 3억 시대, 집값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될까요?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죠. 지금 한국부동산원, KB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지수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과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있어요. 레버리지를 활용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축소가 됐다. 왜냐하면은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집을 사기에 예전에 50%에서 40%로 준다라는 거는 결국 큰 타격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10%가 필요했던 수요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타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10%가 일정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역시나 현금에 대한 그 우위가 있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타격의 폭이 하락세로 끌어내리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마 동단위 또 지역별로 선별적인 상승세 그리고 선별적으로 가격들이 올라가는 흐름세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현금 동원력이 있고 현금에 대한 자산 여력들이 있는 사람들의 선택될 수 있는 지역
단지 이런 것들은 가격의 급등세, 상승세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보면 역시나 업무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들, 재건축 단지 이런 지역들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공급 부족이라는 이슈가 몇 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신축 단지 이런 것들은 현금 동원력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의 가격 상승세가 더 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전면적인 공급 확대를 한다라고 해도 역시나 입지가 갖고 있는 곳들 있잖아요. 뭐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자, 수요책으로는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전세 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 강화. 결국은 전세 가격이 상향하는 것들을 막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규제 지역에 대한 지정과 또는 재지정 이런 부분들도 역시 수요를 누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국토부 장관까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권한 확대에 대한 카드를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보유세 인상, 세금을 마지막 그 주머니에서 꺼내는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거는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접근성을 줄여나가는 거. 그리고 거래에 대해서도 접근성을 줄여나가고 결국 세금으로 가격들을 최대한 눌러보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들이 수요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급 정책은 역시나 뭐 LH가 직접적으로 시행을 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거, 그리고 유휴부지를 최대한 확보를 한다라는 거. 다만 이제 LH가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LH가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해도 보상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또 결국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보상과 협상 이 부분에서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H가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리고 유휴부지도 최대한 발굴을 하려고 하겠지만 지자체와의 갈등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공급을 또 희망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특정 지역에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라는 것들은 좀 선호를 하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갈등들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서 토지에 대한 그 보상 문제로 인해서 기대했던 속도가 나오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수요와 공급 정책에 앞으로 나올 그 방향성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대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대출 규제는 627은 어느 정도 의도대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출 억제를 했는데 굉장히 기습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즉시 반영을 시장에서 하면서 굉장한 그 시장의 축소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가격 안정이라는 거는 결국은 시차가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기습적으로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숙성이 되고 시장에 대응을 해 가면서 역시나 그 적응을 하는 그 시장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들이. 결국 적응을 하면서 대출 억제로는 역시나 미흡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 상승폭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간 단위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편 또 이제 공급 신호 같은 경우는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억제책이 수요를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겠지만 공급이라는 거는 결국 청사진만 보고 심리를 누그러뜨려야 되는 건데 그 심리를 누그러뜨리기에는 현재 민간에서 나오는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이 공급 물량에 대한 희소성을 더 키웠다. 그리고 LH가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뭐 품질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공급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 뭐 이런 점들을 판단을 해본다라면은 가격 진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수요 규제는 체감, 그리고 공급은 기대, 이런 것들인데 결국 두 개 다 뭐 판단을 해봤을 때는 수요의 좀 억제는 단기간으로 피부로 느꼈지만 결국 시장에서 적응을 하면서 체감도가 좀 떨어졌다. 그리고 공급에 대한 기대 심리도 상당히 좀 멀어진 그런 기대감이 없는 그런 공급 대책이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는 결국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그 대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남 상구 마용성 그리고 한강벨트 쪽에는 국지적인 강세를 나타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갭투기꾼들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차단이 됐어요. 결국은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다 규제 지역은 50에서 40%로 낮췄고요. 또 1주택자에 대한 그 전세 대출은 2억 원이라는 그 캡을 씌워놨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갭 투자에 대한 제약은 커졌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활용한 갭 투자는 어려워진 그런 환경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현금 유동력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상급지에 있는 주택을 지금 현재 있는 갭을 활용해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어, 주택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송파라든지 성동권역 이런 곳들은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소위 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그 투자, 이런 투자를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뭐 현금을 동원을 해서 선별적인 투자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갭 투자가 되는 곳들은 과거에는 광범위했다라면 지금은 굉장히 축소가 됐다. 하지만 갭 투자가 일어났을 때는 결국은 내가 자금을 동원했을 때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앞서 말씀드린 송파라든지 성동구, 또는 좀 더 넓게 본다라면 학군지나 업무 중심지,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가 유효한 지역,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선택지가 되는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전보다는 투자 금액이 멀어졌죠. 뭐 갭에 대한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지만 그래도 그 갭을 활용해서 실현을 했을 때는 수익률은 상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